자, 그러면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또 네,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명절 때 다녀오셨다고. 네, 갔다 왔습니다. 가기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표를 잘 구해서 다행히 잘 갔다 왔습니다. 고향이 저는 울산이요. 울산. 멀리 갔다 멀어요. 오셨네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방송 전에 네. 이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네. 울산 이 명절 때는 기차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셨어. 그 꿀팁 네. 방출됩니까? 네네. 와, 이거 진짜 아니, 꿀팁이에요. 꿀팁이 있어요? 있어. 저 처음 오. 알았어. 여러분, 이거 진짜 경제도 경제지만은 그게 경제지. 결제도 경제예요. 예. 꿀팁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어요? 네. 가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수요는 어차피 그 당일이 아니라 네. 하루 뒤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전날 새벽 4시부터는 네. 표가 나와요. 취소표가 막 나와요? 맞습니다. 네, 오. 그래서 아침이나 이 시간대에 비는 표가 있어서 그때는 가능해요. 대신에 이게 내려올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날 당일에 몰려 있잖아요. 내려오는 네네네네. 수요는. 그래서 그때는 표가 잘 안 나와요.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표가 나올 수 있는 그 구조고 이제 되돌아올 때는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그렇다 보니 그때는 취소가 좀 많지 않은 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점. 내려갈 수는 있는데 올라오는 건 그렇죠. 미안하세요. 예, 이게 수요 공급 논리죠. 그렇죠. 네, 그 점에서 딱 비추어 봤을 때 네. 뭐 이게 공급 같은 경우가 수요는 또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점이라고 경제를 할수 아시니까 있겠네요. 그 틈새를 노리시네. 틈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대비를 딱 하신 겁니다. 예, 와이프 좋겠다. 그래서 꿀팁은 어쨌든 새벽 한 4시, 네네. 5시 네네. 요쯤에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은 취소표들이 분명히 한두 개씩 나온다. 네네. 예. 하지만 가족이 또 많으면 힘들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네. 네. 떨어져서 앉을 수 있다. 네. 이래서 맞아서 싱글이 좋은 겁니다. 내 몸만 건사하면 되거든요. 웃으면서 얘기. 웃으면서. 네. 자, 그럼 매크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사님 그걸 모시고 본격적으로 진짜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눈물이 차올랐다. 울지 마. 자, 추석 연휴에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이 유럽 중앙은행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렸어요. 네네. 8일 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연결해가지고 네. 지금 달러도 너무 강세예요. 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 이거 1,400 간다. 까지도 여러 네. 봐야 된다. 네. 1,450원까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자,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네.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게 네. 그 달러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칩니까? 어떻게 미칩니까? 미친다면? 짧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영향이란 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바로 그 금리 인상을 한 부분과 달러의 반응까지 연결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달러의 반응과 연결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ECB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구조를 보면 일단은 미국과 다른 점이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이 물가의 변화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물가 상승은 수요 기반에서 촉발이 됐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차표에 비유를 했을 때 공급은 제한적인데 그만큼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몰려서 나타난 현상이고 근데 유로존은 좀 달라요. 방금은 미국이 그렇죠. 경우고. 네, 유로존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공급 기반에서 이게 촉발된 물가 변화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가장 중심으로 유로존에서 지표로 주목이 됐던 게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의 변화가 수요는 어느 정도 다 제한적이잖아요. 유로존에서 어차피 가지고 가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천연 가격의 상승, 이 공급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자, 미국은 수요 기반, 유로존은 공급 기반인데 에너지 가격 물가 상승의 영향이 포인트로
미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상승할 수 있는 점은 유로존 같은 경우에 좀 지금의 경기에 불안한 이러한 부분 자체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 조금은 유로존 또 안정화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렇죠. 네. 그게 기본이다. 네, 맞습니다. 이 근간을 기본으로 해서 좀 파생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그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단적으로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유로존에서 가장 중심으로 최근에 살펴봤던 지표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일각의 얘기가 나왔던 건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과연 공급 수요 이 기반에서 어떤 요소로 나타나는가. 근데 이게 한 차례 가격이 고점을 뚫고 상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투기 수요까지 더해지게 돼요. 맞아. 자, 그래서 더 많이 맞아요, 올랐어. 맞아요. 이 투기 수요가 뭐냐면 어. 이 수요 같은 경우를 천연가스가 필요로 해서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 그런 헤지펀드의 자금이라든지 그런 쪽이 더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뭐 주봉 월봉 단위로 보더라도 이게 시세를 거래 대금이 뽑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공급 쪽에서 촉발된 그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통상 이렇게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고점을 벗길 때가 좀 피크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서 반대로 나타난 영향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천연가스가 40%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투기적인 수요가 빠지면서 다시 약간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유로존, 구체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봤을 때는 조금은 시장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원자재 가격에서는 엿볼 수 있는 거죠. 네네. 포인트가 고점 대비 40% 하락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네,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강달러를 지금 막을 게 네네. 유로화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강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네. 환율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수급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사담 나눌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 에너지 가격이 기본이긴 한데 네네. 연말 되면 이게 네. 100달러 뚫지 않을까? 천연가스 가격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네. 이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 것 같아요? 수요도 폭발했고. 맞아.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은 한 차례 투기적인 수요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고점을 뚫고 간다고 하면 시장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니까 네. 또 들어오면 그 부분이 있는데 망가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는 점. 없다. 왜냐하면 어. 수요적인 공급적인 변화 자체가 일부 나타났고 이게 유럽의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으로 한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지표 중에 하나가 연초에서 연중으로 넘어올 때 곡물 가격 선물 같은 경우가 강했고 맞아요. 니켈과 관련된 그러한 그 시세가 강했어요. 근데 그게 투기적인 요소가 더해지고 시세가 났을 때는 그 고점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피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뚫지. 네, 그렇다 보니 그 점은 기억하고 유가로 돌아와 보면 유가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침체를 반영하고 유가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근데 이게 침체를 반영하고 움직이는 유가는 WTI 기준이라든지 이 점을 봤을 때 한 70불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더 아래로. 네네. 그러면 신호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은 망가지고 아.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는 단가 이게 실제로 얘네들이 원가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유가 기준으로 70불이 내려가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마진이 안 맞지. 네. 화석 연료들이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왜 이게 깨지면 안 되냐고 하면 이게 깨지는 구조 자체는 모든 업종이 안 된다. 일단은 다 털어내고 본다. 이 구조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시장에서 한참 생각을 했던 유가가 한 160불 이상으로 가냐. 그럴 가능성 또한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 리스크,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촉발된 부분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제한적인 공급 안에서 이제 수요는 타이트하고 이 현상에서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한
160불까지 돌파는 쉽지 않아요. 어렵다. 예, 쉽지 않은데 네. 자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은 유가 같은 경우가 안정화될 수 있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 예, 이전에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유가가 쉽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을 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조선 쪽에서 지금 직접적인 유가와 관련된 뭐 탱커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발주 자체가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만큼의 유가가 더 빠지지 않는 그 공급의 타이트함을 탱커선이라든지 이쪽이 밑바탕을 깔아두게 됩니다. 잡고 가니까. 네, 그렇다 보니 유가 기준에서는 뭐 급락의 가능성은 낮다. 만약에 급락이 나타나면 이 부분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신호를 줄 거예요. 먼저. 그렇죠. 지금 강한 뭐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이 부분이 먼저 빠져버릴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번에 시장 조정을 봐서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래까지 열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왜냐하면 시장이 먼저 그 시그널을 줄 거고 그다음에 역으로 그 급등 같은 경우가 안 나타나는 부분은 언급드린 것처럼 이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그 정도까지 타이트하게 다시금 나타나려면 하나의 시스템 리스크,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뭐 전쟁이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하나 더 나타나야지 그렇게 상승이 가능해요. 그 점을 열어두고 뭐 유가 같은 부분은 뭐 지금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상에서는 뭐 80불에서 한 110불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킹달러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아이고 우리 한국 좀 볼까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의 중심에 어쨌든 러시아가 있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리스크가 적다고 하기에는 러시아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안 측면이 되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두고 볼 점은 주식 시장의 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공습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반응했던 시그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거든요. 네. 변동성이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줄었죠. 단계예요. 예.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 미리 촉발됐던 그 부분은 시장에 반영된 단계고 이미 지금 바라보는 거는 뭐 새로운 점이 없다고 하면은 조금은 안정화 단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 시장이 먼저 신호를 줄 것이다. 네, 주식 시장이 먼저 신호를 줄 거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변동을 보여줄 거고 그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연결해서 볼게요. 그러면 강달러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연휴 이전에 달러 인덱스가 한 110 정도까지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유로존 뭐 금리 인상 발표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연휴 전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한 108 수준입니다. 108. 네. 좀 봐주세요. 그러면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까지 비추어서 볼게요. 뭐 이게 연휴 이전에 역외환율은 1390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미국 시장에 변동이 있으면서 그 역외환율의 흐름은 다 빠지고 한 1370원대 이 정도 흐름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원달러 환율 자체는 어느 정도의 1차 피크까지는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이 변동성이 축소되고 환율이 5원, 10원 정도 빠진다고 하면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만 빠져도. 그래, 조금만 맞습니다. 빠져도. 네, 그 점을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위로는 열려 있는 점이 있지만은 역으로 봤을 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일부 안정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뭐 5원, 10원 이 정도로 빠진다고 하면 시장은 뭐 4, 50포인트도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피크라는 신호만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네네 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조금 유로화가 어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조금 빨리 에너지 가격이나 그다음에 유로화가 조금 빨리 안정세에 접어들였으면 네네.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 달러 인덱스 110 정도 찍은 게 20년 만이라고. 네. 어마어마하죠.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월드컵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래요. 그 정도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달러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 다 연결돼 있는 이야기긴 맞아요. 하지만은 지금 저는 요거를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연준 의원들 연설이 이제 계속 줄줄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좀 지켜볼 만한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톤은 강했어요. 아, 그래요? 톤은 강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의미로? 이게 물가에 대한 지표를 조금은 선행해서 톤을 조절을 해 놓는 모습이었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고, 근데 이 유가 같은 경우에 조정을 보면서도 연준의 의원들 같은 경우의 발언은 좀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아, 지켜봐야겠다. 이번에 지표가 나오더라도 지켜봐야 된다는 톤이었고, 대표적으로 시카고 연은 총재가 좀 비둘기파죠. 시장의 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3.5에서 4%까지 올려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 톤은 유지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연준 의원들의 멘트를 통해서 보는 점은 뭐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이번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톤은 뭐 스텝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돌아와서 또 생각을 해봐야죠. 자,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톤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먼저 선행해서 물가 지표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 지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적당히 부합, 이 부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톤을 지금 얘기를 해놨다 보니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인상까지 정도만 단행되고 여기에 멘트 자체가 우리는 봐왔던 물가지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톤을 이어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점은 이번에는 그대로 단행했고 다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거다. 이 정도 톤만 나와도 시장은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이 포인트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 이런 점은 시장에 녹아져 있다는 점이죠. 예, 또 다른 변수가 촉발돼서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역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숫자로 얘기하자면 네네. 예상 CPI 예상치가 한 8.0 정도 네네.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뭐 각 뉴스들이나 보면 7.9 정도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막 7.7, 네. 7.8 네.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은 뭐 거의 90% 확정이니까 그렇죠. 요 정도 시그널만 돼도 그러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싶습니다. 강하게 가고 우리나라도 네네. 베어마켓 랠리를 또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렇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수치를 잘 봐야 되겠네요. 자이언트 스텝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근데 CPI 지수가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쵸. 네. 1.7. 미안해. 저는 욕심 없어. 제발 예상대로만 나왔어. 8.0만? 그 정도만 나와도 그렇죠. 뒤통수 안 맞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미 그 두 가지 포인트들은 네. 우리 시장에 다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그대로 가고 우리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또 우리도 가지. 반등이 네. 나올 수 있다. 네. 또 왜 설레? 설레요? 또 설레는데요? 연애하는 살짝? 기분이야? 예. 약간 썸 단계인데요, 지금. 그래 조금 희망적인 네. 또 전망을 해 주셨고. 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유럽 좀 에너지 뭐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장과 긴급 회의 네. 열렸었다고요. 이게 벨기에에서 열렸네. 9일에. 그렇죠? 네. 그리고 가스 가격 상한제 요거 아까 저희가 뭐 미국 시장 반대하는 또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요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반대를 있지. 했고 네. 자, 요 그 이외에 또
어쨌든 지금 이게 협의가 잘 안 된 거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은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이제 13일이죠. 유럽 기준으로 13일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상한제를 하든 말든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법안이 마련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어떤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좋을 수 있는지 그 그렇죠. 부분을 생각해 볼 그게 필요가 더 있어요. 이게 지금 가스 가격의 급등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전력 가격까지 함께 올랐어요. 전력 가격 구조 자체가 전력 생산을 위해서 가동된 발전소들 중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그만큼 지금 전력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단 말이거든요. 전력 수요, 유로 내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가스 발전소 가동도 있지만은 풍력, 태양광, 원전, 뭐 석탄 통해서 전력 생산하는 발전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전력의 판매에 대한 단가는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 발전소의 이익은 또 걷어들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발전소 이익까지 좀 약간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까지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뭐 발전소에 대해서 업체들의 회수 비용이 들어가서 뭐 발전소가 조정이 나온다. 그거는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노내의 일이고 그다음에 뭐 가격의 상한제 이런 점도 우리나라랑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원자재 가격의 변동만 있을 수 있고 가장 큰 점은 전력 가격이 높다는 점이거든요. 전력 가격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계속 좀 수혜를 받는 뭐 그런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좋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가 뭐 강한 현대일렉트릭, 그러면은 태양광 모듈 쪽,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러한 그 업종 같은 경우가 아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3분기까지는 일단 좋은 점은 확정이고 다음에 스텝까지 연결돼서 계속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수혜도 받기는 하겠지만 네네. 유럽 쪽은 딱 이거 같아요. 대체 수요. 이게 전력 생산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 외적인 거를 어찌됐건 이게 한 번에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니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관점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보는 관점이랑 최근에 보는 관점이 사실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요게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사님이 아까 그 얘기 잘하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뭘 하든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은 별로 없다. 맞아. 네, 그러면 우리가 취해볼 업종이나 섹터를 고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제일 좋은 대비죠, 그게. 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까 우리 채팅에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금리 뭐 이야기하고 했을 때 네네. 알헨 고구마 블로그님이 들어와 주셨는데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네, 어서 오시고 아르헨티나에 계시나 봐요. 네. 근데 여기 아르헨티나에서처럼 실질 금리가 90%라고. 네, 실질 연금리가 90%는 가야 인플레 잡기가 가능할 듯. 요즘 적금 이자 수익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10만 불 넣으면 월 이자가 무려 8,000불이다. 우와. 아르헨티나 10만 불 넣으면 9만 불 받는 거야. 아르헨티나 연금리가 저 띄워주신 거 뭐지? 네. 아르헨티나 네, 기준금리가 60%인데 실질 금리는 90%대라고 느끼는 거지. 와. 근데 이 정도면 나라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거의 6.25 사면 이용수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저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예를 네. 들어 지금 저거를 이제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네. 10만 불 넣으면은 8,000불이면은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하니까 96,000불.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10만 불 넣으면 우리나라로 1억 넣으면 네. 월에 9억 9천만 원 받는 거야. 와. 연애. 연애 그래서 한 달에 한 7천 한 8, 900불을 받는 거야. 와 네. 살벌하다. 은행마다 다르대요. 근데 그 은행마다 아르헨티나 갈까요? 근데 그만큼 어. 가치가 그러니까. 어떡하냐?
근데 이제 아렌 고구마님은 아르헨티나 사시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금리 인상이 그래도 물가를 잡는데 조금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정말 처음 보는 세계입니다. 처음 보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네, 하여튼 우리 아렌 고구마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요것도 있네요. 맞아.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나눠 잠깐 저희가 언급했었는데 시진핑이랑 푸틴이 이제 만나는데 시진핑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푸틴이랑 만나는데 전쟁 전에 한번 보고 네. 전쟁 이후에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아유. 예. 7개월 만에. 그리고 시진핑은 2년 8개월 만에 지금 해외로 나옵니다. 예, 봉쇄 아주 정확하게 뭐 한다고 이제 풀렸다고.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자, 이 둘의 만남. 결국에는 만나서 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둘이 뭔가 일을 하나 또 도모를 하려고 그래, 해야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해 보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원자재를 가진 국가는 끝내 계속 패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깡패. 네. 그리고 여기에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의 수요는 뭐 통제를 한다고 해도 각 국가들이 우회를 통해서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원자재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크게 손해 보는 점은 없는 상황. 다만 데이터는 조금 부러진 면이 있죠. 실제 우리가 경기적인 데이터가 조금 훼손이 됐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단행을 한 게 뭐 인프라 투자 측면에 대한 단행을 일단 표면으로 나타냈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점은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인프라 투자에서 확장해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가지고 간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던 점을 이제는 단행을 할 수 있죠. 1대1로라는 점이거든요. 1대1로. 네. 이게 계속 뭐 관련된 국가들과 연결을 해서 뭐 정책의 드라이브를 거는 측면 그 점을 외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1대1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고 이 정도의 톤이겠죠. 딱 뭐 지금 아주 자극적으로 시장 중심에서 뭐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좀 크게 한 방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정책 같은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뭐 1대1로 정도를 확장해서 지금 나아가겠다. 뭐 이 정도 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 바로 그냥 자 우리 그럼 힘 합쳐서 미국이랑 싸워보자 이런 네네. 느낌보다는 네. 그렇지. 하긴 그게 또 막상 바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네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와중에 또 내일 모레죠. 리잔수. 네. 리잔수.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장. 어쨌든 리잔수라는 사람이 중국 서열 3위라 그래요. 네네. 그냥, 상무위원장이니까. 시진핑 오른팔.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29일에는 미국 부통령이 또 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두 사람을 다 만나기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미중의 대립에서 우리 여기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 아유, 얘가 왔다가 제가 왔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이거 네. 진짜 한반도에 와가지고 야 너 지난번에 잔수 왔다 뭔 얘기야? 야 무슨 얘기했냐? 얘기 좀 해봐. 잔수랑 얘기하고 빨리 얘기해봐. 네네. 그리고 그렇게 뭐, 하면 뭐 보자. 그렇지. 그리고 또 잔수는 와가지고 그 부통령한테 얘기하지 말고. 야, 형 반도체 우리한테 수출 많이 하잖아. 야 우리 거 가져가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굉장히 이거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중국 쪽은 반도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와가지고 네. 반도체 또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 쪽에 좀 반도체에 대한 통제 그렇죠. 일부 있어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도체 업을 풀어나가는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다음에 뭐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연결해서 치포 얘기하려나? 네, 그 얘기 또 확장해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존의 공장, 뭐 완성차 공장들 그 부분을 녹여내면서
이제 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톤이 어차피 중국의 견제, 대만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나라와도 그쪽 톤을 녹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는 어떻게든 이슈는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단계고 그러면 이게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 이 손해가 아니라는 점이 어느 쪽을 잡아도 손해는 아니다. 굳이 한 군데를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을 잡고 가면 더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 반도체 이슈는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이를 통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죠. 차라리 빠질 때 네, 노리자.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되려 반도체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 네. 얘기들은 오고 갈 건데 치포가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치포 네. 쪽이 우세한데 네. 중국은 어차피 원소재를 저희가 가져와서 또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치포를 잡아도 여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말은 치포랑 중국 뭐 싸움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요인이에요. 결론은 반도체는 뭐 외부, 뭐 미국, 중국 이 이슈가 있든 어떻게든 지금의 초점은 재고 이슈거든요. 무조건 재고지. 재고 이슈인데 차라리 이 이슈를 통해서 이 재고 이슈가 좀 변화를 맞을 만큼의 그런 요소가 발생을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새로운 변수가. 네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통제 받는 거 아니냐. 받으면 받아야죠. 자, 받으면 받는 거고 그러면 공장에 변화를 주면 되는 거고 차라리.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주식 시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뭐 장비를 어떻게 뜯어서 옮겨가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고 그 점은 거기에 대해서 IT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시장의 하이라이트만 보자 이거죠. 재고 이슈 불거지고 있고 그러면 시장에서 어차피 변화가 있어야 되는 점은 막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을 거 빨리 예. 받자. 그를 통해서 뭐 중국이 이런 식의 통제를 놓든 미국이 통제를 놓든 어떻게든 수요 공급 쪽에 변화는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때 그 요소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재고 쪽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결론은 뭐냐면 자, 외부적인 요소로 반도체가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자.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그런 위험성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주가는 이미 재고적인 단계는 반영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들면은 네. 9만 원 초반까지 뭐 짧게는 8만 원 후반까지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자, 재고 이슈는 불거져 있어요. 그다음에 재고와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지표들 우리가 그 수급적인 요소겠죠. 가격과 그다음에 이 공급 수요까지 연결을 해보면 이거는 재고의 피크를 아직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가는 조금 아래로 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재고에 대한 이슈를 시장 외부 변수로 터치를 해준다고 하면은 재고 같은 경우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주가는 선행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점. 네, 이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장비 관련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 아예 이제 우리 쪽에서 아까 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14나노 이하는 아예 이제 수출 금지한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건데 차라리 영향을 받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낫다. 그렇죠. 장비는 지금 앞단에서 재고 이슈가 있기도 하고 중국 예로 들면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중국향으로 나가는 뭐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못 받는 이슈도 계속 존재를 해 왔어요. 중국으로 나가는군요. 그 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냥 클린하게 시장 한번 좀 정화되고 하는 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돈 안 줘 얘네? 원래 그래요? 아이씨. 중국 진짜 나 오늘 점심 짜장면 먹으려 했는데 한식으로 바꿉니다 나. 나 이거 또 서운하네 또. 아니 파스타. 오늘은 강유로. 파스타로 갑니다. 강유로. 예. 야 이게 진짜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순방 갔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또 만나잖아. 가가지고 지금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거 뭐야? 우리 영님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현대차 그거 그거 이제 이야기 조금. 맞아. 그것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러니까 바이든 만나고 중국 시진핑 만나고 잔수 오고 그다음에 부통령도 만나고 또 만나고 머리 아프겠어 진짜. 주요 변수네요. 네. 그래도 결론은 한번 뒤집어 엎는 게 낫다. 차라리. 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네.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이후에 주가가 좀 더 빠진다면 그때는 노리자. 노리자. 네. 그러면 시드를 좀 넣어야겠네요. 지금 시드가 좀 있다는 소문이. 저는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에 제가 아주 높은 곳에 제가 또 위치했기 때문에 고점에 또 물려 계시는구나. 굉장히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또 낮춰봐야죠. 찬스인데. 자. 그리고 요 이슈도 있더라고요. ESMO 이게 에스모. 에스모 네. 유럽 종양학회 네. 요게 이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를 계기로 우리 제약바이오주도 반응이 좀 온다라는 소식도 있고 셀트리온도 여기 뭐 가가지고 한다고 네. 제가 또 기사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반응이 있습니까? 이게 개최가 되면 열리면?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먼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바로 하고 받겠지.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좀 조정이 나오는 면이 있어요. 네.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두 가지 기업이 포인트기는 했습니다. 했다는 점이 뭐냐면 두 개 기업은 어느 정도 데이터의 톤을 내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셀트리온, 예. HLB. HLB 뭐 한미약품 스펙트럼 주가 있었다 보니까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네. 뭐 한미약품은 오늘 강하겠죠. 그 정도 흐름인데 좀 그 기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임상 초기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이 있고 이 임상과 관련해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 점이 이루어진 기업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가 같은 경우가 떠 있으면 이미 좀 그 점을 반영이 다 된 거지. 단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종근당이라든지 제넥신 이런 기업이 뭐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아주 베타 즉 이 요소에 대해서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루 기준으로 주가는 뭐 10% 위아래로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 좀 이벤트를 통해서 접근은 하되 이거를 추세 상승으로 받아들여서 난 들고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손절 라인을 확실히 정해야 되고 좀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고 제약바이오군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 요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연말 가서 좋아질 수 있는 요소를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연말에 뭐 있죠? 시밀러라든지 이쪽은 조금 톤이 바뀔 수 있는 점이 있고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죠. 기존의 그 원 제약과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가 특허가 만료되면은 이걸 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 시밀러. 네,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연말쯤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들이. 네. 야, 그래도 이게 조금 이제 항상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 두 가지 업체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 아랫단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한미, 네. 종근당, 네. 뭐 HLB,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개 업체들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사실 옛날에는 네. 주가가 엄청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에스모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기는 할 네네. 건데 네. 제가 방금 종근당 주가랑 이런 거 봤는데 거의 저점 거의 맞습니다. 부근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일 거고 새로 바이오 쪽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가도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매력적인 위치일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랑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원래 갈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임상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주가가 강하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자. 네, 줄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강했던 게 뭐 박셀바이오, STQ, 그다음에 유틸렉스 이쪽 군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두고 기대가. 주가들이 강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지금 제자리에 오거나 빠진 기업들이 많아요. 이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뭐냐면 기다려왔던 데이터가 그만큼 약간의 부합을 못하더라도 주가는 거칠게 빠지거든요. 소화를 다 시켜버린다. 네네. 이 거칠게 빠지는 점에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바이오가 데이터의 발표라든지 그 가능성을 앞두고 뭐 한 50%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 데이터가 실제 발표 나고 주가의 반응이 하루에 뭐 5% 10%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팔자. 네,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거칠게 빠져버린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안전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 네, 제약바이오 플레이를 한다면 연말 정도에 그 정도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다른 뭐 이벤트 요소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제가 또 플러스를 해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네네. 자, 오늘 우리 이성웅 이사님이랑 또 매크로를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마냥 막 지금 뭐 너무 어렵다. 주식 뭐 쉽지 않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네. 가능성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지켜볼 만한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설레네요. 설레지. 빠질 때 반도체도 빠질 때 노려라. 그러니까, 뭐 차라리. 에너지 쪽도 차라리 유럽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대체 수요가 있는 신재생 노려라. 그렇죠. 그런 것들 지켜보면은 사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죠. 네, 조금 네.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같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사님?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뭐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 그 점은 또 녹여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좀 업종 종목을 터치를 하고 가는 시간으로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사님.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저희 또 둘이서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